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이 오늘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했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고 개발이익 배분을 약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 어떤 인물인지부터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최측근이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 압수수색 영장에도 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진상 실장은 성남 시민 모임부터 20년간 이 대표를 보좌해왔고 이 대표가 변호사 활동을 할 때는 사무장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상당히 친밀한 관계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캠프에서 주요 직책을 맡아왔고 이 대표가 시장과 지사 시절에는 주요 참모 역할을 수행해 왔었죠. 그 외에도 대선 때 선대위 활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대표가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는 비서실에서 근무한 김용 부원장과 함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여도 무방할 만한 인물입니다. 주요 혐의를 저희가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리된 그래픽이 있는데요. 함께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하나씩 보면서 좀 설명을 듣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가 뇌물 혐의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이것도 유동규 전 본부장 입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입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뇌물의 수수 가액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특가법상 뇌물죄가 적용됩니다. 네. 주된 혐의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합계 1억 4천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혐의입니다. 그 대가로 공무상 취득한 개발 정보를 넘겨준다거나 명절 떡값 명목으로 받는다거나 네. 비료사업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혐의뿐만 아니라 각종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도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다르게 뇌물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를 검찰이 입증해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네. 각종 이권을 제공하였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어떠한 명목의 돈이 어떠한 이권의 개입과 연결되어 있는지는 검찰이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할 부분이긴 합니다. 예, 저희가 김용 부원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고 기소될 때도 자주 다뤘던 내용인데 이게 정치자금법과 뇌물 혐의를 구분할 때 이게 대가성이 있냐 없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 퍼즐까지 다 맞췄다고 봐야 됩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만 받으면 그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네. 그렇지만 뇌물죄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단순히 돈을 수수했다는 정도는 돈을 빌리고 변제하는 수준으로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가 관계를 입증해내야 하는데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각종 이권들이 여러 명목들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시점에 돈이 주어졌을 때 그 돈에 대한 대가 관계가 어떤 이권의 제공이었는지는 구체적으로 검찰이 입증해내야 하는데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소환한 이 시점에는 나름대로는 입증이 충분하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법원의 판단이 어떨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혐의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입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설명을 간략하게 먼저 해주시죠. 뇌물죄는 돈을 받을 때 곧바로 수뢰죄가 성립하고 돈을 받은 사람이 돈을 받은 대가로 어떤 역할을 해주게 되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성립합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는 수뢰와 부정처사가 서로 엇갈리게 된 경우입니다. 즉 먼저 일정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해준 다음에 나중에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가 부정처사 후 수뢰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장동 일당이 자신들에게 특혜가 부여될 수 있도록 사업 구도를 짜 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 부탁을 들어주게 되죠. 그러면 일정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이미 하게 된 겁니다. 그 이후에 돈을 받겠다 내지는 돈을 받기로 한 약속이 존재한다면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성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선후 관계가 좀 달라지는 거예요. 선후 관계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뇌물을 주기로 약속을 한 혐의라고 볼 수 있습니까? 먼저 일정한 행동을 해주고 나중에 돈을 받기로 약속할 때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천화동인 1호에서 3호의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할 수 있는 김만배 씨 측의 지분 절반, 즉 428억 원을 나눠주기로 약속하였다는 것이 주된 혐의입니다.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수익을 몰아주기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다음 그 지분 절반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인데 만약 이 점이 실제로 사실이라는 입증이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단순히 정진상 실장의 수준을 넘어서서 곧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연결될 수 있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돈이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약속에 불과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평가하기는 이른 감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명확하게 소명이 되려면 그 진술을 넘어서는 무언가 추가 증거가 나와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정처사 후 수뢰의 경우에는 수수 요구 약속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수수가 이루어졌다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떠한 돈이 인출되었다가 어떠한 돈이 넘어가서 이 돈이 어디로 쓰였다는 자금의 흐름을 계좌 이체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추적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약속에 불과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관련자들의 진술이 번복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내용을 두고 여러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그렇다면 그 입증의 정도도 그만큼 더 충실해야 하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나름대로는 자신하고 있다고 전 치지만 이 약속 부분만큼은 충분한 입증을 다해야 하는지 상당한 의문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 사건이 다시 이렇게 불거진 게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을 열었고요. 그 다음에 남욱 변호사가 또 입을 열었죠. 김만배 씨 증언은 언론 보도로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요. 김만배 씨 증언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김만배 씨 측이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 절반을 주기로 약속하였다는 점이 주된 혐의다 보니 무엇보다도 김만배 씨의 진술이 중요하겠죠. 아직까지는 지분 구조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정도의 진술은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지분 구조를 짜기로 하였다는 진술이라거나 명확하게 이재명 대표 측에게 지분을 전달해 주기로 하였다는 진술까지는 나온 것 같지 않습니다. 가사 그러한 진술을 했다고선 치더라도 관련자들이 여럿이 결합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자들의 기억에는 일부 세밀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각자의 진술이 서로 엇갈릴 가능성도 다분합니다. 검찰로서는 부득이 관련자들을 대질신문 조사를 거쳐서 이 진술을 맞춰나가는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서로 진술이 엇갈릴 수도 있고 진술이 어느 정도 수사를 거치면서 일치된다고선 치더라도 향후 재판 단계에서 피고인 측이 반박을 하게 된다면 즉 검찰이 진술을 맞추기 위해서 관련자들의 대질 조사를 장기간 실시했다는 취지의 반박을 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입증을 다 했다고선 치더라도 법원이 받아들일지는 또 다른 문제로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변수 좀 남아 있는 상황인 거고요. 다음 혐의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부패방지법 위반인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 개발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게 해주었다는 혐의입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미 유동규 전 본부장이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실장이 이 사건과 관련해 공모하였다고 보고 이 정진상 실장에게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는 은근히 재판 단계에서 무죄가 많이 선고되는 혐의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했던 LH 사태의 경우에도 담당 공무원이 수사 단계에서 구속까지 됐지만 정작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 내부 정보가 기밀인가 또 업무상 취득한 기밀인가가 주된 쟁점이 되었기 때문인데 이 사건에서도 성남 도시개발본부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죠. 유동규 전 본부장의 경우에는 그 직무를 직접 담당한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도 정진상 실장이 이 업무를 직접 집행하면서 그 비밀을 취득하였고 이를 전달하였다고 보기에는 법리상 다툼이 상당히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범 관계로 보고 있지만 정진상 실장은 기밀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그러한 기밀을 취득할 수 있는 입장에도 있지 않았다는 취지의 반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 가지 혐의 말고 하나 더 있는 게 유동규 전 본부장의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혐의가 하나 더 있는 거고요. 이렇게 4개 혐의가 지금 있는 건데 이 4개 중에 이재명 대표와 연결될 수 있는 혐의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앞선 3가지의 혐의는 개인의 비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정처사 후 수뢰, 이른바 저수지로 일컬어지는 428억 원을 담궈놓고 상황에 따라서 각종 선거 자금으로 쓰일 수 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죄의 경우에는 혐의만 입증된다면 곧바로 이재명 대표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기소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전에 그 관건은 검찰이 이 부정처사 후 수뢰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입증을 하였는가. 그 입증의 판가름은 오늘 정진상 실장이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겠습니다만 조만간에 구속영장 청구도 불가피해 보이는데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말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통해서 이 부정처사 후 수뢰죄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는지 1차적으로는 가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오는 소식들이 어떤 게 있을지 또 지켜봐야 할 텐데 일단 김용 부원장처럼 정진상 실장도 입을 열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이렇게 되면 또 다음 수사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경우에는 적극 반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용 부원장이 적극적으로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예. 나름대로는 검찰이 피고인이 반박하지 않는 이상 검찰 나름의 논리대로는 충분한 입증을 다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왔다면 이제는 피고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주지 않으면 구속영장 발부를 피하지 못할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리 다툼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사실관계와 법리 다툼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할 단계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정진상 실장도 그와 같은 판단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예를 들어 당시 자신의 지위와 상황이 돈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든가 네.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있는 일시와 장소에 자신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알리바이를 입증한다든가 오히려 각종 뇌물 혐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등 나름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을까 싶고 그 조사 과정에서 본인이 생각하지 못했던 자료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묵비권을 행사하고 향후 추가 자료 제출이나 추가 진술을 통해서 반박할지언정 현재 나와 있는 각종 협의에 대해서는 나름 적극적인 반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진상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가 100차례 넘게 언급이 되고요. 여기 정치적 공동체라는 표현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읽을 수 있습니까? 각종 뇌물을 받은 혐의들을 포함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특히 부정처사 수뢰의 경우에는 정치적 공동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검찰의 수사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용어이긴 합니다만 수사 내용 자체가 이재명 대표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치적을 올리기 위해서 대장동 일당에게 사업 수익을 몰아주었고 그 대가로 각종 선거 자금에 쓰일 돈을 구비해 두었다는 검찰의 시각이 그대로 드러난 대목이기도 하고 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를 한 뒤 그 이후에는 결국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이고 이재명 대표도 소환에 응하거나 소환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사건 자체가 워낙 크거나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여야 할 상황으로 펼쳐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근데 앞서서 체포영장은 한 차례 기각이 됐었잖아요. 네네. 이게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뭐 검찰 입장에선 부담은 없을까요? 사실 김용 부원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이어진 정진상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자체가 다소 이례적입니다. 사실 체포영장은 먼저 피해자로서 출석을 요구했을 때 예. 불응한 경우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먼저 요구하지 않았는데 예. 앞서서 체포에 불응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습니다. 물론 체포영장의 발부 요건으로 피의자로서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을 때도 그 요건으로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실무상으로는 실제로 불응하여야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발부받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 사건에서는 두 인사 모두에 대해서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정진상 실장에 대해서는 기각된 상황이죠. 예. 그렇지만 이는 이례적인 체포영장의 청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검찰은 이미 예정해둔 대로 소환 조사를 마친 뒤, 즉 피의자의 진술을 들은 다음에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서 예상해 두고 있다고 보여지고 상황에 따라서는 검찰이 과감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오늘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자료를 제시하고 여기에 제대로 답변을 못한다면 이때는 긴급 체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도주 우려 내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시간적 여유가 없다. 즉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보고 긴급 체포를 한 다음 그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를 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네, 오늘 수사 상황까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이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요. 전망하기 어렵긴 한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향할 거라는 건 뭐 대부분 다 분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망을 좀 간단하게 해주시면. 첫째는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의 입에 달려 있습니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가 실제 사실이라면 이때는 두 사람의 입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로 혐의가 더 나아갈 수 있는가 없는가가 달려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서 말씀드렸던 부정처사 후 수뢰죄의 경우에는 그 약속을 검찰이 어느 정도 공고하게 입증해 냈는지가 주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입증을 하였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재명 대표 입장과는 무관하게 결국 이재명 대표도 어떤 혐의든 기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재판 과정에서 상당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